네, TMI 초대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좀 회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라는 회사의 김기영 대표님입니다. 이제 수능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수능 점수를 잘 올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김기영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수능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우리 대표님 본인 소개하고 하시는 회사 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이고 거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영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께서 좀 교육의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 콘텐츠, 커리큘럼 제작, 자동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업을 할 때 많은 시간들이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채점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이제 제공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시험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앱이나 태블릿의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국어랑 영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얼핏 들으면 이제 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네네네. 교육 컨텐츠라는 건 사실 우리가 옛날에 수업을 딱 생각해 보면 네네. 선생님은 교과서와 그 교과서를 보조하는 이제 선생님 전용 그렇죠. 참고 서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교육 콘텐츠일 텐데 네네. 요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건 일단 수능 시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 지문이나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유형에 맞게 생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문도 만들고 문제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지문도 필요하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문제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 외에 다른 교육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 AI라는 기술을 쓰는 건가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생성형 AI가 나올 걸 이렇게 빨리 나올 걸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분석하는 도구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지문이나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난이도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중학교 2학년이 맞는지, 이 글의 분량은 맞는지, 어휘 수준은 통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챗GPT, 하이퍼클로바 X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글을 자연스럽게 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제 이런 생성형 AI로 1차 초벌 작업을 해오면은 그런 것들을 저희 분석형 AI로 분석을 해요.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고 이거는 통과가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써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난이도에 맞게 어휘는 이런 것들로 이건 이런 것들로 그러면 또 그걸 다시 저희가 평가하고, 그래서 생성형 AI랑 분석하는 AI를 결합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자동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면 그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 너무 어렵게 만들면 또 이게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만들면 또 변별력이 없어지고, 이런 것도 평가하는 이런 분석에 주로 하다가 생성 AI가 나오니까 이걸로 분석만 할 필요 없이 생성 AI를 이용하면 이제 문제도 만들고 분석해서 이걸로 분석도 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국어 쪽에 문해력을 관련된 앱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기보다 저희가 쓰려고 저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화를 시켜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훨씬 더 파급력 큰 기술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도 저희가 따로 사업화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 국어 교육, 문해력 쪽에 이런 학생들 좀 문해력을 높이는, 이것도 역시 B2B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크게 하나가 있고, 또 한쪽은 컨텐츠 제작을 자동화하는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 대해 잠깐 여쭤보면, 그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할 만한 큰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투자를 받으신 건가요? 이제 저도 추측만 할 뿐인데, 일단은 이제
조금 그런 트렌드랑도 맞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어떤 AI를 활용해서 문해력이라든지 요즘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려는 읽기 능력, 이게 비단 한국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 국내에 지금 18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저희 영어 공부할 때 문제도 영어인데 해설도 영어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해설도 한국어로 나와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국어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런 서비스, 그래서 한국어 이제 문해력 교육을 하는 요 측면도 하나가 있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형 AI도 만들고 거기 생성형 AI도 결합을 하고 이런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었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서비스 현황이라고 할까요? 네네. 잘 되고 계신가요? 뭐 기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문해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B2C의 형태로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조금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이런 걸 B2B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그 뭐랄까 관리 이제 대시보드나 아니면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수익성으로 보면은 요 시장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B2B가 네네, 아직까지 이제 요 시장을 저희가 뭐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생산성이 거의 뭐 한 7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커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장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초기 고객 3곳을 대상으로 했을 때 리텐션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 시장은 저희가 고객처를 뭐 확보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매출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초기 그 고객을 포함하여 그 타깃하는 시장은 어느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는 이제 그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교육에 있는 학교 선생님도 되고 학원도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을 주요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네, 그런 곳들에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면 어디서든 이제 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그분들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테니까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콘텐츠를 그런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이 개인이 뭘 구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테고, 뭐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가 구매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뭐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교육청에도 이제 이제 계약을 하고 또 저기 지방에 있는 교육청 그런 단위로 들어가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 단위로 조금 더 이제 공교육의 측면에서는 학교 단위로 이렇게 문의가 오는 거 좀 집중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영업의 측면에서는 사교육 쪽을 조금 더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한동안 이 킬러 문항 이런 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수능 본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수능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아직 아이가 수능 볼 때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만큼 이 수능에서 문제가 좀 특별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어떻게 저희들은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한 10몇 년간 수능 전체 문제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능의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은 결국에 이제 변별력을 가지고 교육으로 줄 세우기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줄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두가 서울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변별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시험의 범위도 넓고 문제도 많았을 때는 이 시험이 충분히 변별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200문제 이상이 됐을 때는 충분히 변별력을 가졌는데, 이제 100문제 정도로 이제 줄어들므로 인해서 한 문제 한 문제의 변별력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험 범위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가 좀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은 조금 치사한 문제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보다 조금은
조금 멋지지 않은 문제들도 막 생기는 것 같고 그게 일부러 틀리게 만드는 문제 이런 거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도 변별력을 유지하면서 네. 이 수능이란 체제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것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범위도 줄어들고 문제도 줄어들면서 변별력을 가려내기 위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고 네, 그런 게 생기게 됐고 저는 이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잘 풀게 하기 위해서는 잘 풀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이제 또 사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들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교육을 좀 조장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고요.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같은 이런 회사들이 네. 일반 그러니까 사교육을 안 받은 일반 학생들 무슨 대치동 학원가에는 안 다니는 일반 학생들이 그런 킬러 문항들을 이렇게 생성해서 연습해 볼 수 있고 그럴 날도 올까요? 그런 날도 분명히 오겠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시험의 영역에 많이 머물러 있지만 그런 티칭의 영역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킬러 문학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높이고 나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만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목표치에 맞는 점수를 얻을 수 있게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를 제공을 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언젠가 그 국어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요즘 학생들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양자역학 문제가 한 20년쯤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이제 생성화 AI 같은 모델을 써서 문제를 만들고 분석 툴을 써서 이제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생성 AI가 요즘 이슈긴 이슈잖아요. 이슈예요. 챗GPT 이후에 더욱 맞습니다. 엄청나게 이슈가 됐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렇죠. 이 거짓말을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시험 문제를 연습하는 학생 입장에서나 아니면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자꾸 가짜 정보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크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쓸모없는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가짜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생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는 이 생성형 AI를 생성하는 데 쓰지 않고 가공을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신뢰 가능한 정보들을 모아두고 또는 고객들이 넣어서 그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과거에 작년 어떤 수능 문제, EBS에서 나왔던 소재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요. 거기서 또 확장 가능한, 파생 가능한 소재들이 있고요. 그런 그 정보들을 저희가 모아두고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가 그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요. 원천 데이터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원천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뭐 주로 이제 논문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저희 서비스에서 그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요금제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정을 한 걸 저희와 함께 공유해서 쓰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그런 걸 프라이빗하게 쓰시면 조금 더 비싸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정된 데이터들은 저희가 또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신뢰 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신뢰 가능한 정보가 유통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AI 모델 이런 거는 직접 만드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가져다 쓰시나요? 분석형 AI는 저희들이 직접 만들고요. 생성하는 모델들은 저희가 가능한 외부에 있는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챗GPT, GPT-4, 하이퍼클로바 X, 그 다음에 저희 뭐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또 거기에 뭐 서너 개 이상의 생성형 AI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생성형 AI의 종류가 한 4-5가지가 돼요. 각각이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게 하고 있고 또 국어를 잘하는 것, 영어를 잘하는 것 따로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저희가 필요한 걸 입맛대로 중간중간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분석하는 도구들은 이제 저희 서버에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니까 스타트업은 뭐 목표가 로켓처럼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성장을 하려면 일단 시장성 자체가 커야 급성장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AI를 기반으로 이제 교육 시장을 어떻게 바꿔보자라고 시도하는 스타트업이 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뭐 회사들은 뭐 몇천억씩 투자도 그렇죠. 받고 뭐 엄청난 이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 막상 그 회사들이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당장 보여주는 성과는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인다는 말이죠. 네네네. 뭐 몇천억을 투자받는데 매출은 뭐 아주 적고 적자는 아주 크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 AI 기반의 교육 시장 자체가 시장성이 좀 작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질문 저희도 많이 받고 있고요. 교육 서비스를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이제 있죠. B2C 서비스랑 B2B 서비스가 있죠. 네. 이제 B2C 서비스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 한계가 있어요. 특히 국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공한 B2C 교육 서비스가 없습니다. 네. 성공이라는 말은 이제 이익을 크게 남기는 회사가 네네. 없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설령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앞으로 7, 8년 지나면 학생들이 20-30% 이상 줄어들 텐데 잘 된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B2C 형태의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많은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B2C 앱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B2B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학생이 줄어들면 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기업들은 힘들어져요. 비단 에듀테크 회사뿐만이 아니라 학원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학원들에서도 앞으로 비용들이 이제 늘어나게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비용 효율화, 자동화 이런 데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커가게 됩니다. 교육 시장 규모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몇십 조가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처음에는 컨텐츠를 자동화하고 티칭의 영역을 자동화하고 그래서 다만 1%, 2%라도 그 비효율을 줄여 주었을 때 그때 생기는 시장의 크기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줄어들수록 더 커지는 시장이 뭘까? 결국 그런 B2B의 자동화하고 효율화하고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일단 국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교육이 한국과 일본이 가깝지만 교육 제도는 굉장히 달라요. 대입 제도만 보더라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교육이라는 건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특히 디지털 글로벌 교육은 그래서 저희는 국내 오프라인 교육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국내 오프라인 교육 업체를 타깃으로. 그렇죠. 국내 오프라인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네네. 왜냐하면 이 전체 교육 시장의 95% 이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단 대치동. 네. 대치동에서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전국의 누구라도 이 서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작은 시장에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POC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치동 학원가에 고객이 있나요? 있죠. 예. 네. 그 옆에 딱 퍼지고 대치동이 다 쓰면 전국의 모든 학원이 쓴다 이렇게 되겠네요. 대치동에 다만 요 3개의 학원이 만족할 수준이 되면은 네. 뭐 어디든 쓸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저희가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컨텐츠들은 거의 자동화가 돼요. 근데 수능형 문제는 아직까지는 특히 국어에 대해서 네.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큰 시장은 수능 쪽이겠죠? 수능이죠. 네, 수능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수능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시험은 다 쉬워요. 네. 그 수능 국어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어렵더라고요. 네네. 풀기도 어렵고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복합 선지라고 정보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글 뭐 1문단에서 이 정보, 4문단에서 네. 이 정보를 결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과 문제가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한국 시장에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베트남에 진출했다는 그 뉴스도 본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영어 서비스, 영어 콘텐츠 제작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영어라는 게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나라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나라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웹 형태로 된 서비스를 이제 가서 반응을 보고 지속 사용자들을 보고 했을 때 충분히 시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국내에 조금 집중을 하자. 국내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성공을 시키면 이건 해외에서도 가능하다. 근데 유동성이 좀 풍부했으면은 여러 나라에서 시도를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국내에서 성공 방정식을 찾고 가자고 하면서 일단 국내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서비스 자체는 현재 베트남에서도 이용 가능한 상태고 쓰고는 있습니다. 영어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들 학원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시는 서비스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공교육, 사교육, 심지어 이제 대학교에서도 쓰고 있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스타트업 창업자분들께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풀고 싶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자꾸 이제 조금씩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가 막 유튜브 같은 걸 할 때도 보면은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영상이 올라가겠죠. 네. 누구 이제 댓글을 보면 그럴 거예요. 너무 내용이 어렵다. 네. 근데 또 교육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내용이 쉽다. 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컨텐츠 소스는 하나인데 독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네. 누구는 너무 어렵고 누구는 너무 쉽고 누구는 이랬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거기에 딱 입맛에 맞춰서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바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너무 네. 쉬워요. 같은 반에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결국 보니까 결국 하나의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맞게 가장 적합하게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교육에서 시작을 하지만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하면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네. 컨텐츠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또 그런 컨텐츠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 가공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툴들을 중간에 공급하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배우고 싶은 걸 충분히 배울 수 있게 원하는 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반은 하나의 콘텐츠로 교육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콘텐츠 생성이 자유자재로 되면 수준별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그 학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도 예를 들면은 중학교 선생님이라도 중학교 학원이라도 수능 대비 반들이 있어요. 네. 그런 반들에 저희가 수능 컨텐츠를 넣어서 중학교 1, 2, 3학년 수준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하면서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 뭐 우프다는 말이 있죠. 초등학교 5학년 수능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낮춰서 제공을 드리고 네. 뭐 원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김기영 대표님 말씀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